먼저 간단하게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지금 그 먼저 나눠드린 요게 이제 뭐냐면 숙제 프린트물이에요. 그래서 숙제 프린트물인데 여러분들이 그 이제 수업하면서 내가 연습 문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중에서 풀어보라는 것 중에서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 서술형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도 있어요. 그럼 서술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여기다가 문제 쓰고 풀이 과정 쓰는 겁니다. 풀이 과정을 쓰는데 풀이 과정을 꼭 요 안에다가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남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넘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다가 이제 채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맨 밑에 보시면 관련 이론 정리라고 나와 있죠. 관련 이론 정리라는 말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썼으면 그 문제를 풀이하는데 필요한 이론들이 있겠죠. 그 이론들을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쓰는데 이 이론이 하나만 쓰이는 경우도 있고 이론이 2개, 3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론 들어가는 공간이 너무 이제 여기 안에 다 못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 무슨 정리 이렇게 그 타이틀만 쓰셔도 되는데 이거를 쓰라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마다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걸 의무적으로 하려고 생각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기다 이제 하시고 여기다 만약에 이론을 못 썼다 그러면 자기가 개별적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하다 이제 하다 보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공부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은 착각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론을 공부를 하고 연습 문제를 푸니까 이론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남아있다 보니까 내가 이론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런데 이게 이제 공부라는 건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주 써보라는 뜻으로 요 문제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 영어 단어 외웠을 때처럼 여기다가 막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마다 자꾸 쓰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되니까 요걸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요거 못 받으신 분이 이따가 내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수업은 현대대수학 8판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8판이 없으신 분은 뭐 만약에 나는 이제 7판을 가지고 있다, 6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그거를 보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내용이나 예제는 큰 변화가 없지만 구성에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책 페이지가 내가 수업 시간에 말하는 책 페이지와 혹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적인 변화가 없으니까 예전에 있는 책을 보셔도 됩니다. 자, 수업은 우리 목차를 먼저 읽어보시면 차례라고 나와 있죠. 차례에서 보면 1장 기초사항, 2장 군, 3장 환과 채. 그래서 1, 2월에는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3장까지 이제 수업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데 1장 기초사항은 여기서 이제 따로 수업하지 않고요. 수업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2.1, 2.2, 2.3에서는 이제 시작점에 대한 형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모델화를 많이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그젬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여기서 나오는 예제들이 그 군을 그 공부하는데 주요 예제가 돼요. 주요 예제가 돼서 예제 설명을 해 나가는데 책에서 보시면 뒷장에서 자세한 이론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앞에서 먼저 빼낸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어떤 형태들이 나올 수 있냐면 예를 들어 행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행렬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을 거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치환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면 치환에 관련된 내용들은 뒤에서 치환이라는 타이틀로 또 나와요. 또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 문제가 나오면 실수와 복소수는 우리가 요 앞에서 군론에서 본다면 크게 뭐 우려될 상황은 별로 없는데 이게 나중에 채론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론이 돼요.
중요한 이론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는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근을 구하는 문제, 근을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은 2.1부터 2.13까지는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14, 2.15는 여기서 이제 수업은 진행하지 않는데 요거는 이제 임용과는 좀 거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보시면 3.13까지는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고 3.14는 안 하게 되는데 3.14는 안 하는 이유는 이 내용을 뭐 공부를 안 해도 됩니까? 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서 3.14가 나오는 게 벡터 공간의 문제가 선형대수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고 책에서는 간단하게 다루지만 이거를 손을 들려면 선형대수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뭐 교사임용 시험에 나올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이게 나온 다음에 선형대수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여기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그래서 3.13까지 수업을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수업을 예를 든다면 2.1, 2.2, 2.3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2.1과 2.2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통합이 편리하다 싶으면 통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필요로 할 것 같다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을 갖고 와서 수업을 할 건데 이때 뒤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 책에 있는 이론을 갖다가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현재 우리가 이제 수업할 내용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수업하면서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진행 순서를 따라갈 거다. 책에 있는 목차를 따라갈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또 하다 보면 어떤 때가 이제 나올 수 있냐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각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각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혹시 내가 조금 늦었다. 조금 늦었는데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 판서가 한 반 정도 이미 진행이 됐다. 그러면 이제 오자마자 허겁지겁 막 그거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쓰다 보면 뒤에 게 계속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업은 5분 늦었는데 그날 수업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저거 하다가 수업하다가 내가 앞에 거를 좀 놓쳤다 그러면 놓친 대로 가되 요즘은 전부 다 여러분 카메라 들고 다니죠. 휴대폰 있죠. 휴대폰으로 그냥 그거를 다 촬영하셔도 되니까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하다가 나는 판서를 하는데 손이 좀 글씨 쓰는 게 느리다. 속도감이 느리는데 이걸 못 따라가겠다. 판서까지 하면서 그럴 경우가 있으면 카메라로 찍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집에 가서 다시 차분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판서에 너무 초점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1, 2월에 공부할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할 건데 아마 요게 1시간 내외의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 2월에 해야 될 내용이요. 군환을 하는데 내가 채를 쓴 건 뭐를 말하냐면 채론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가 아니라 환의 입장에서 채의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론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군과 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현대대수학이라는 것은 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의 배경이 되는 것은 정수의 사칙 연산 문제를 다루면서 이 정수의 사칙 연산 문제가 추상화된 거예요. 추상화돼서 나온 이론이 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환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곱셈에 대해서 역원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곱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하지 않는 게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단원군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수업할 테니까 단원군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단원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군론이 이제 발전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수업을 하는 것이 군환체로 수업을 안 하고 환군환체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는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고, 우리는 이제 수업을 그냥 군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군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건 군의 구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거짓말은 아니고, 조금 그걸 뻥이라고 얘기하죠. 뻥을 조금 치면 뭐가 되냐면 군의 구조가 근론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만큼 이제 여기에서 군의 구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군의 구조는 어떤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형태가 되는데, 군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가능한 한 생성원을 찾는 게 좋아요. 생성원을 찾는 게 좋은데, 이제 생성원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오해를 하냐면, 순환군, 모든 군은 순환군은 아닌데 왜 생성원 얘기를 하지? 근데 순환군은 하나의 원소가 전체를 생성한다는 뜻이고, 순환군이 아니라는 얘기는 하나로는 생성할 수 없지만 두 개로도 생성하는 경우가 있고 세 개가 있어야 생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성원을 찾는 게 좋아요. 그럼 이 생성원의 의미는 우리가 그 위상수학에서 본다면 기저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벡터 공간에서 본다면 기저의 역할을 해 나가는데, 벡터 공간에서의 의미의 기저는 1차 독립과 생성의 뜻이 있죠. 여기에서는 독립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성의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능한 한 생성원들을 찾아라, 이런 것이 이제 여기서 중요하고요. 두 번째, 생성원을 찾았다면 생성원의 윗수를 찾는 데다 이제 초점을 둬야 됩니다. 이때 이 윗수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제 그 체계 이론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A의 n승이 항동원 2가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을 윗수라고 한다라는 의미에서 가장 최소성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A가 생성하는 원소가 몇 개 있습니까를 생성의 의미도 지니고 있으니까 몇 개를 생성하는지. 그래서 생성원들의 윗수를 찾아보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고, 세 번째로는 생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성원이 두 개로 생성을 한다 그랬더니 이 두 생성원이 교환법칙이 성립하더라 그러면 그 군은 모든 원소가 교환법칙이 성립이 하는 거예요. 생성원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비가환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를 알게 되면 군의 구조가 이제 파악이 돼요. 그러면 이 군의 구조가 파악이 되면 뭐 우리가 동형사상을 찾아라 그러면 동형사상도 굉장히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고, 동형사상은 몇 개가 있을까요? 그럼 그런 것들도 카운팅하는 방법도 쉬워지는 거고, 준동형 사상을 구하셔 그럼 준동형 사상도 쉬워지는 거고, 얘가 정규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문제들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대표적 개념이 되면서 군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와 같은 생성원을 통해서 군의 구조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건데, 문제는 생성원을 찾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목적에서 이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성원을 찾는 건 군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목적인데, 쉽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생성원을 찾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 그러면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 또는 이제 무의미한 문제, 예를 들어서 유리수는 덧셈에 대해서 군이 되는데 생성원은 유한계로 생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원소로 생성을 하는데 과연 그게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생성원을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쟤네들은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상대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실 때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모델들은 외워두는 게 도움이 돼요. 이제 외워두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문제를 다루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니까, 이성적 활동으로 모든 걸 찾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고 시험 볼 땐 더더구나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건 외워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들, 특히 그 책에서 나와 있는 이그젬플들 같이 나오는 내용들은 다 암기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얘네들은 유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해 나가게 되고, 이것이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에 대한 관심들이 많냐면 우리가 원소가 10개인 군이 있다. 그럼 원소가 10개인 군은 몇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알아보는 문제들이 무슨 정리냐면 동형정리예요. 동형정리인데, 그러니까 동형정리는 그런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게 정리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도 어렵고 공부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수업하다 보면 되게 잘난 척하는 건 잘 알고 있는 것만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럼 알려져 있지 않는 건 일반적으로 못 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부 수준의 문제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연구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동형정리라고 하는 원 목적은 군의 구조가 몇 개의 구조를 지니고 있을까요가 목적인데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그게 이제 내용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두 개의 군이 있으면 이 둘의 구조가 과연 같을까요? 다를까요에다가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동형정리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무엇에 대한 목적이 있냐면 A와 B라는 두 개의 구조가 같아요. 두 개의 구조가 같은데 A는 내가 친근감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 구조고 B는 잘 몰라요. 구조가 같다는 건 아는데. 그런데 B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시오 그러면 잘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동형정리를 통해서 A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버리고 B에다가 그것을 다시 동형사상을 통해서 B에서 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명 무엇에 관련된 얘기냐면 불변의 성질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변의 성질을 공부하는데 이제 불변의 성질은 뭐 교환법칙이 보존됩니까? 뭐 위수가 보존됩니까? 뭐 해의 관계가 보존됩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그런 것과 관련된 성질들이 보통 임용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구조를 이제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데 이 내용이 군에서는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지만 환론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간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공간의 확장으로 넘어가는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다항식 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데알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요. 그래서 다항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간을 확장을 시킨 다음에 이데알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잘라주니까 공간이 축소가 돼요. 축소가 되는데 확장 후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최초의 것보다는 확장시키는 이론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분할의 문제예요. 분할의 문제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잉여 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가 어디에서도 적용될 것이냐 봤더니 군론에서도 적용되는데 군에서는 확장에 대한 의미는 새로운 원소를 투입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군론에서는 확장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축소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환론에서 나오는 내용이 여기에서 이제 따라 나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규 부분군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정규 부분군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정규 부분군의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간의 확장보다는 여기에서는 분할의 의미가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 철학들은 이 사고 방법들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모두 다 정수에서 나온 거고 여러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정수에서 우리 공부할 때 이제 뭐가 나옵니까? 모듈러가 나오죠. 법 뭐 5에 대해서 합동이냐 아니냐 이 문제들이 여기서 말하는 무엇의 문제가 돼요? 정규 부분군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군론에서 다룹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군론의 문제에서 다루게 되는데 교사 임용이라는 것과 연결을 시켜주면 최근에 군론 문제는 그 한 문제가 나옵니다만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그 대수가 세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 무엇과 연결을 시켜본다면 나중에 이제 채론과 연결을 시키면 이 문제가 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두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그건 거의 100% 갈루와 군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되게 친근감이 가죠. 갈루아. 갈루아 이론은 갈루아가 몇 세 때 만든 거냐면 10대 때 만든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죠. 왜 별로 반응들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아주 굉장히 불행하게 살다 갔는데 이 갈로아 이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갈로아 군이라는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갈로아 군이라는 것은 나중에 갈로아 이론을 체론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 확장의 이론들 중에서 가장 쉬운 이론 중에 하나가 갈로아 확대체예요. 그럼 나머지는 손을 못 대니까 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모델 중에서 그나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갈로아 이론 어렵죠. 어려운데 체를 확장시키는 이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나마 알고리즘화되어 있고 그나마 이론적으로 잘 정립된 게 바로 갈로아 이론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또 뒷받침해주는 이론이 갈로아 군의 문제예요. 근데 이 갈로아 군의 문제를 다룰 때 여러분들이 군론의 문제가 이거 생각 좀 해보고 풀어봐야 되는데 막 이 정도 수준이 돼버리면 갈로아 문제를 다루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갈로아 군 자체가 부담인데 그 안에서 내가 이용해야 될 도구가 또 부담이 돼버리면 그냥 갈로아 군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론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구구단 수준. 내가 예전에는 구구단보다 1.5배의 속도로 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양보해서 구구단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심심하면 다른 사람들은 구구단을 외자 그럴 때 우리는 뭐 위수의 공식을 외자, 뭐 라그랑지의 정리의 공식을 외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쉬는 시간을 가져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같이 봐줘야 돼요. 그래서 군론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는 않겠지만 여기선 계산량이 많습니다. 여기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환 얘기할 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는 구조 문제라면 환은 흐름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군은 연산자가 하나만 주어져 있다면 환은 연산자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연산자가 두 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혹시 노트 필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환은 이렇게 해서 노트 정리하면 나중에 내 욕합니다. 이렇게 하면 막 여기 뒤로 써 나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편을 쳐놓고 이거를 네 개로 공간으로 했다면 지금 요 환자는 4개의 공간으로 했다면 두 번째쯤에 쓰시면 됩니다. 이제 굉장히 살다 별 얘기 다 하죠. 이렇게 이제 4개의 공간이 있다 그러면 요쯤에 환하고 쓰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은 이제 다 비워뒀다가 나중에 수업하면서 채워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에 대한 격자도는 내가 따로 자료로는 드릴 텐데, 자, 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환은 2개의 연산자로 가지고 있는데, 이 2개의 연산자들 중에서 덧셈에 대한 것은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아벨군이라는 개념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는 모든 내용에서 덧셈이라는 연산자를 쓰면 모두 다 교환법칙이 성립이 돼요. 모두 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덧셈군 그러면 굳이 교환법칙 얘기를 논의를 안 해버려요. 암묵적으로. 그래서 덧셈군 그러면 항상 무슨 군이 된다라고 받아들이냐면 교환법칙이 성립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다 보면 뭐 덧셈군 이 말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은 무조건 뭐다? 성립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들에서 아벨군이란 단어는 안 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덧셈 기호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덧셈군 이렇게 덧셈이란 말을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하는 이유는 교환법칙은 자동적으로 뭐다? 성립한다. 그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는 뭐 수업은 안 했지만 반군이 됩니다. 그래서 반군이라는 말은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이제 반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을 얘하고 얘를 연산자의 관계를 비교를 해보면 군이 된다라는 것은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고 결합법칙 성립하고 항등원 있고 역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항등원 얘기도 없고 무슨 얘기도 없는 겁니까? 역원 얘기도 없는 거죠. 그래서 환은 곱셈이 뭔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덧셈은 이제 군이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곱셈은 군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붙일 때 덧셈 기준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고 곱셈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여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덧셈과 곱셈에 관련된 좌우 분배 법칙이 이제 성립되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환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얘기할게요.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덧셈은 이제 그 군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덧셈은 군이 되는데 우리가 군농 공문은 따로 안 했지만 아직 군이 되니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접근이 돼요. 얘가 순환군이냐, 덧셈에 대해서 순환군이냐, 순환군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불편한 점이 따르는 게 뭐냐면 덧셈에 대해서 순환군, 덧셈에 대해서 순환군이 아니야. 이런 말을 쓰는 것이 문제 풀 때마다 불편한 점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덧셈에 대한 구조를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것을 공부한 이론이 바로 뭐예요? 표수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표수는 무엇에 대한 연구냐면 덧셈 구조를 이해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구조가 표수 문제예요. 그래서 이 표수는 상대적으로 환론에서 이렇게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론에서 강조되지는 않지만 얘를 모르면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강조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표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주인공은 덧셈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공은 이름을 붙이는 건 곱셈 문제다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곱셈 문제에 대해서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할 수도 있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모든 원소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이제 얘를 가환, 환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가환의 의미는 곱셈에 관련된 표현이 되는 거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즉 우리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원소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우리는 이것을 비가환, 환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요. 그럼 가운데 있는 선은 뭡니까? 그럼 가운데 있는 것은 암물선이에요. 암물. 암물이 뭔지는 알지? 내가 수업 막 한참 하고 있는데 누가 암물이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암물이 뭐야 그랬더니 안 물어봤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자, 이 가운데는 교환 법칙에 대한 논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교환 법칙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없는 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곱셈의 무엇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습니까? 곱셈의 항등원 얘기도 이제 논의해 볼 수 있죠. 군이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군이 되려면 닫혀 있다,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곱셈에 항등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럼 곱셈의 항등원이라는 말을 하려 때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 덧셈의 항등원, 곱셈의 항등원 그때마다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곱셈의 항등원을 단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준 거예요. 단위원이란 이름으로 이제 붙여주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거 첨자예요. 이게 혹시 뒤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수 개념에서 보시면 곱셈의 항등원은 있죠. 우리가 자연수, 정수, 유리수 이런 데서 곱셈의 항등원은 몇입니까? 1이죠. 그래서 그 의미의 상징적인 숫자 1을 온 거고, 이때 1이라는 것은 숫자 1의 뜻은 꼭 아니다. 그래서 R이라는 곳에서 1의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1R을 이제 쓴 건데, 박선영 선생님 책을 보시면 R자가 없어요. 첨자가 없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박선영 선생님 정도의 수준이 되면 2를 써놓으면 요 놈이 숫자 1인지 얘가 단위원 1인지 문맥상 그냥 쭉 파악이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이 숫자 1로 변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류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구분하면서 이렇게 쓰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단위원이 없으면요. 근데 단위원이 없으면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단위원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뭐라고 읽냐면 굳이 읽으면 단위원을 갖는 환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럼 단위원을 갖는 환 이름 붙이는 게 길어지죠,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쓰면 R은 단위원을 갖는 환이고 그 단위원의 모양을 이걸로 썼구나. 이렇게 이제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와 얘가 같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때 R은 단위원을 갖는 가환환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논의해도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논의해도 되는데 우리는 비가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발전되는 건 가환에 대한 내용이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군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항상 얘기를 할 때 역원이라는 말은 항상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냐면 항등원이 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항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다라는 말 없이 결합법칙을 논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닫혀있다가 먼저 나오는 거고 이항연산에 대해서 잘 정의되어 있다는 말이 나와야 되고 항등원 얘기가 나와야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역원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역원 얘기를 못 해줘요. 그래서 역원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무엇에 대해서 단위원이 논의되는 곳에서만 논의가 돼요. 그런데 이제 A라는 원소에 곱셈 역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A에 곱셈 역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연산자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편해서 사람들이 역원이 존재하면 우리는 단원이라는 말을 써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 단원이라는 말은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번역하고 한글로도 두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단원이라는 말로도 쓰고 가역원이라는 말로도 써요. 가역원이라는 말로도 써요. 자, 가역원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단어상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원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이 되면 더 좋은데 여기에서는 A에 무엇이 존재하는 원소를 말하냐면 역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가역원의 의미가. 그래서 곱셈 역원이 존재하면 우리는 가역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정수에서 보시면 마이너스 1의 곱셈 역원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단원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정수에서 보면 2의 역원은 2분의 1일 텐데 2분의 1은 정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2분의 2는 단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단원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단원 얘기 나오기 전에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 문제를 보죠. 그러면 이때 x는 몇입니까? 하는 문제예요. 이런 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돼요. 그러면 1차면 우리가 중등학교에서 배운 1차면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하나이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지 봤더니 얘는 이도 해지만 그렇죠? 또 무엇도 해가 돼요. 이도 해지만 2 곱하기 5를 해주면 몇이 돼요? 얘도 해가 되죠. 그럼 해가 하나도 아니고 해가 무수히 많은 것도 아니고 해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사고가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도 보면 A 곱하기 B와 A 곱하기 C가 같습니다. A는 0이 아니면 그럼 우리가 배운 방법은 B와 C가 같습니다인데 1과 4가 같습니까? 같지 않죠. 이제 이러한 변수가 발생이 돼버려요. 그럼 이와 같은 변수가 발생된 요인이 뭐냐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게 나왔지? 왜 나왔죠?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2는 분명히 0 아니죠? 3도 0 아니죠? 6으로 나누었을 때 0 아니죠? 그랬더니 곱했더니 뭐가 돼버려요?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영인자라고 하는 거죠. 영인자. 환론의 첫 번째 걸림돌은 바로 영인자의 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인자가 출현이 되다 보니까 소고법칙, 소약법칙이 성립합니까? 아니요, 보장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해가 존재하면 이렇게 유일하게 존재할까요? 아니요, 우리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이 뭐가 된 겁니까?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영인자가 이제 출현이 된 것이 그런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되겠네 하고 끝냈으면 참 행복한데 인간들이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없는 세상에 살자야. 영인자가 없는 세상에 살자 이런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역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정역. 정역은 내가 수업하면서 느끼겠지만 나는 얘네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외화도 안 봅니다. 자목 읽는 거 싫어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업할 때 영어를 쓸 때는 영어가 중요해서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인테그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인테그랄이라는 말의 의미는 적분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쓴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쓴 거예요? 정수라는 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하면 정수의 영역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 머릿속에서 정역 이해하는데 어렵네 그러면 떠오를 대표적인 모델이 뭐를 떠오르면 돼요? 정수를 떠오르면 뭐 100%는 아니지만 정역의 컬러가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역이라는 것은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정역은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이 체계를 보면 내가 이게 지금 화살표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체계를 보면 단위원을 갖는 가완안으로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 거?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우리가 영인자를 자꾸 배제시킨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지웠더니 성질이 급해가지고. 소약법칙이에요. 이제 뭐 소고법칙, 소약법칙인데 소약법칙. 그러니까 영인자가 없다 하면 떠올라야 될 대표적인 단어는 영인자가 없다가 아니라 정역하면 떠올라야 될 대표적인 단어는 소약법칙이 성립한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영인자가 없다 이 뜻도 되지만 이 안에는 나중에 이론 공부할 때 디테일하게 나오니까요. 여기서 그림만 그려보면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예요. 정역임을 보이시오라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핵심적으로 떠올라야 될 단어는 영인자가 없음을 보이는 거예요. 정역임을 보여라 그렇게 나오면. 근데 문제에서 R이 정역임을 이용하여 다음 문제를 푸세요라고 물어봤다면 그 문제는 거의다가 얘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거를 파악해 나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역의 문제가 이제 얘기가 되는데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단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다가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안 보일까 봐 여기다가 쓸 라인을 여기다 옮겨서 쓸게요. 여러분은 아래다 계속 쓰십시오. 옆으로 쓰시지 말고요. 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나눗셈 환이라는 것이 나와요. 지금 요 중간 라인에다 쓴 겁니다. 여기에다가요. 나눗셈 환이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나눗셈 환은 우리가 내가 따로 얘기를 안 했지만 모든 단원들의 모임은 꼭 분이 돼요. 단원들의 모임은. 그래서 이게 유니티의 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군은 뭡니까? 그랬더니 얘는 0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단원이던데요. 이런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눗셈 환이라고 불러요. 근데 나눗셈 환이 되는데 얘가 주어지면 이때 R을 우리는 체라고 명명을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아까 여기에다 이제 잊혀진 애가 뭐였죠? B 가환이 잊혀진 게 지금 요거 딱 한 번 나오고 그다음부터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쭉 나온 것이 그 라인과 얘가 만났을 때 R을 사체라는 말로도 쓰고 비틀린 체라는 말로도 써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 가운데 라인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가운데 라인은 무엇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곱셈의 교환 법칙을 논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라인에서는 굳이 내가 곱셈의 교환 법칙을 논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다루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돼요. 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나도 왜 이거를 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체라고 한 이유는 내도 잘 모르겠는데 뭐 우리가 한자로 쓰면 몸체자를 씁니다만 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얘를 뭐라고 그래요? 필드라고 하는데 나도 왜 얘가 이름을 필드라고 했지? 그 많은 것들 중에 그랬더니 뭐 간만에 필드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필드 하면 들판이 떠오르지 않나? 또 뭐 골프장 떠오르는 사람 없죠? 이제 보통 이제 필드라는 의미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게 이제 왜 저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문헌을 찾아봐도 안 나오고 최초에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다는 그런 이유도 없고 그냥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체레드라라고만 나오는데 뒷얘기들을 살펴봤을 때 추측컨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선형대수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면 선형대수학은 무엇을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선형 공간, 이 선형 리니어 스페이스를 다른 말로 벡터 스페이스라고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벡터 공간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선형 공간을 연구하는 거죠. 선형 공간을 연구하는 학문이 선형대수학이죠. 그러면 선형 벡터 공간 안에서 벡터 공간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벡터 공간이 돼요? 거기도 연산자가, 벡터 공간에도 연산자가 두 개가 있죠. 덧셈이라는 것과 스칼라 곱셈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 벡터 공간에서 스칼라는 아무나 스칼라가 될 수 없죠. 스칼라의 자격 조건은 뭡니까? 스칼라들의 모임은 뭐가 돼야 돼요? 체가 돼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학문들이 이제 나는 이제 그걸로 논문을 썼는데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 스칼라가 체가 안 되는 아이들이 벡터의 나머지 성질은 만족하는데 스칼라가 체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얘가 벡터라는 이름을 못 붙이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의 이제 벡터가 안 돼서 슬픈 아이들의 모임 그런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그게 이제 마듈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여튼 이 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공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론적 기저가 되는 거예요. 공간의 기저가 되는 게 이제 체가 되는데 이 체가 되는데 이 체는 체가 딱 되게 되면 여기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고 싶어요? 공간의 확장을 진행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체는 체도 되지만 체는 벡터 공간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로부터 공간의 확장으로 가자는 거예요. 공간의 확장으로 가는데 그 공간의 확장으로 가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갈까요? 라고 해서 이 라인에서 여기에서 요 라인에서 다 X라는 부정원을 도입을 해요. 그러면 부정원을 이제 우리가 교과 경론에선 부정원이라는 표현 대신에 보통 교과 경론에선 부정원이라는 표현 대신에 소라는 말로 많이 들어봤죠.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 변수 얘기를 할 때 학생들이 변수에 대한 개념이 어려워한다. 그래서 왜 어렵냐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문자가 나오는 경우는 단위 개념 말고 문자가 처음 접할 때는 언제 접해요? 요즘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나옵니다만 x 더하기 4는 0, x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처음 도입한 게 뭐예요? 방정식에서 도입을 하죠. 그렇죠? 요즘 교육과정에서 그래요.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집합에서 나온, 여러분들은 집합을 먼저 배웠죠, 중학교 때? 여러분 세대는. 그러니까 여러분 때는 집합에서 먼저 문자가 나왔지만 요즘은 집합이 고등학교로 넘어가 있으니까 미지수에서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문자 변수 x 나오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처음 만난 애가 떠오르는 거니까 뭐로 많이 떠올라요? 미지수에 대한 개념으로 떠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뭐가 나와요? 우리 지금 교육과정으로 본다면 함수 개념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변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 문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문자의 의미를 보통 가지고 있는 게 미지수의 개념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 개념에서 나온다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 돼요? 이 x가 뭐가 돼요? 그래서 이 x란 뜻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있죠. 이거를 얘기하면 쟤를 물론 3차 함수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쟤를 또 뭐라고 돼요? 3차 다항식이라는 말로 쓰죠. 그렇죠? 함수일 때와 다항식일 때 x의 역할은 다르죠.
함수일 때 x의 역할은 변수고, 다항식일 때 x는 뭐라고 불러요? 부정, 원, 부정, 소라는 말로 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뭐 별 중요한 말 아니었네. 하여튼 여기 수업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부정원, 부정소인데 미지수는 내가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그냥 알아서 들으시면 돼요. 미지수는 unknown이죠. 그렇죠? unknown의 뜻이 뭐예요? unknown의 뜻은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건 알려져 있지 않은 건데, 물론 알려져 있지 않은 거의 뜻은 뭐 영어 찾아봤더니 내 말이 없는데, 이제 수학적 의미로 미지수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뭐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해야 될 것을 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때 분석법에 종합법이 할 때 분석법이라고 들어가는 이유가 구할 대상을 이미 구했다고 치자요. 그 구한 대상을 뭐라고 표현하자? X라고 표현합시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얘는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다룬 거예요. 물론 이제 미지수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변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리어블이라는 변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정원은 뭐죠? 영어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indeterminant라고 얘기를 하죠. 발음이 너무 좋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죠. 내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린 여기서 x는 결정된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x라는 무엇을 도입하게 돼요? 부정원이라는 걸 도입을 하다 보니까 얘도 환에다가 부정원, 즉 다항식을 만들어 보니까 이것도 환이 돼요. 그래서 일명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원소가 뭐로 이루어졌다요? 원소가 이걸 통해서 만들어주면 원소가 다항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원소의 이름을 따서 다항식, 환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가환안에다가 부정원을 갖다 추가시켜서 만든 환을 봤더니 그것도 가환안이 돼요. 단위원을 갖는 가환안에 부정원을 첨가시켜서 만든 환도 단위원을 갖는 가환안이 돼요. 정역에 부정원을 첨가시켜서 만들었더니 그 다항식 환도 정역이 돼요. 그래서 아싸, 그래 다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딱 봤는데 체에다가 부정원을 첨가시켰더니 체가 되는가 봤더니 체가 안 되더라는 거죠. 체가 됐으면 우리는 이제 기약다항식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거기서 끝내버린 거예요. 갈루와 이유 없음이야. 근데 불행하게도 여기서 뭐는 안 돼요? 체는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체가 안 돼서 얘가 체가 안 되는데 체는 안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얘가 유크리트 정역은 되더라.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언어가 다낭 이데알 정역이라는 언어가 더 중요합니다만 이런 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게 안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주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바르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데알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이데알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얘를 극대 이데알로 이렇게 나눠줬더니 여러분 이거 쓸 때 이렇게 쓰시면 큰일 나요. 이게 이제 오늘날은 이게 습관화가 돼서 이렇게 쓰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달돼서 하지만 예전에는 과학적으로 발달이 안 돼서 타자를 쳤단 말이에요. 타자를 치는데 2분의 1 요구를 치려면요. 1 치고 컴퓨터가 아니라 타자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줄간격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또 뭐를 써야 되냐면 요거를 해야 되고 또 엔터를 쳐가지고 또 줄간격을 해서 이자를 써야 돼요. 요렇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자기에 요거를 갖다가 공간을 요렇게 쓰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것의 의미는 분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이렇게 쓰는 건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 뜻인 거예요. 이 뜻. 이 뜻인데 이게 전통적으로 막 내려오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는 백이에요. 백이. 공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거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쓰실 때 꼭 유의를 하셔야 되고. 자, 다시. 얘가 이제 극대 이달이 돼요. 극대 이달로 잘라줬더니 얘가 구조적으로 뭐가 되더라? 체가 되는 거예요. 체가 되는데 이 체가 이것을 무엇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확장시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그러면 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극대 이데아를 어떻게 만들까가 일단 뭐가 돼요? 극대 이데아를 만드는 것이 고민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다낭 이데알이라는 곳에서 극대 이데알을 만들 필충 조건이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약원. 근데 원소가 다항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약 다항식이 만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약 다항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가 되는 게. 그러면 사람들은 M을 찾으려고 안 하고 뭐만 찾으면 된다가 되는 겁니까? 기약 다항식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무엇 찾는데 이론이 발전하기 시작합니까? 기약 다항식을 찾는데 이론이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군가가 그러면 가약 다항식이면 어떤데? 기약과 가약은 우리 중등학교 수준에서 번역하면 뭐예요? 인수분해 된다와 인수분해 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가약인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돼버리면 영인자라는 게 출현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가약이 되면 그래서 체로 발전이 안 됩니다. 체로 달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주어지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얘로 주어지면 여기에서 즉 Rx를 M으로 나눴다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체가 된다니까 0의 의미가 있겠죠. 그 0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봤더니 0이 이것의 무엇을 얘기해요? 근이 0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게 근이 0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알파라는 애가 여기 소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아는 문제에서 본다면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게 있는데 얘가 유리수에서는 뭐가 없어요? 근이 없지만 어디에서는 근이 있습니까? 실수에서는 근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알파가 근이 있다 없다라는 말은 얘네들은 무조건 100% 근이 있습니다. 근이 있는데 책에서는 근이 있다 없다라고 나와요. 그거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근이라는 것만 놓고 무조건 있다예요. 그런데 이 근이 아래에 있으면 전문 용어로 도루묵이 돼요. 도루묵 얘기 들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만들었더니 도로 R이 돼버려요. 나는 R보다 훨씬 더 큰 거를 만들려고 진짜 무진 애를 써서 갖은 애를 써서 만들었더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린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사자성어로 애만 썼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이 알파가 어디에 없는 것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R에 없는 그런 당. 그래서 몇 차 이상이 돼야 되냐면 2차 이상이 돼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에서도 따질 수는 있는데 1차는 도로 예로 가버리기 때문에 주로 어디 이상으로 2차 이상인 곳에서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의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대수학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뭐 구하는데 목숨 걸었어요. 근 구하는데 목숨 건 거예요. 우리도 목숨 걸면서 공부했죠. 언제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근 구하는데 목숨 걸면서 공부한 거예요. 수학을 싫어하게 된 요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요인이 되는데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 요인들이 주로 함수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에서 싫어해요? 근의 공식에서. 근의 공식에서 막 루트 들어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래서 근을 구하는 공식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2차에서 이제 근의 공식이 나왔죠. 3차는 나는 뭐 수업 책에는 나와 있는데 나는 수업 안 합니다만 카르다노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3차가. 그 다음에 아벨과 갈루아의 주장이 뭡니까?
우리에게 희망의 빗줄기를 준 이론이 있죠. 4차 이상부터는 뭐다? 근을 구하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수학의 대수 문제를 논의하는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한 것은 주요 관심사다가 아니라 못 구한다가 관심사인 거예요. 그 중요한 말은 그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를 낼 때 알파를 구하는 게 쉬운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우리는 못 구하는 문제를 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못 구하는 문제를 내는데 출제위원이 하나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하나는 알파야. 그리고 이제 뭐를 물어봐요? 나머지 근은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근을 가지고 나머지 근을 유추하는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뒷얘기로부터는 그래서 이 내용이 일종의 이제 확대체의 문제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내용을 했더니 그럼 제 확대체도 벡터 공간이에요, 일종의. 그럼 몇 차원 벡터 공간이야?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이제 나와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이제 유한 확대체의 문제로 나오는 거고, 이걸 디그리라는 언어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왜 그 차원 얘기를 하면 영어로 차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차원은 디그리라고 안 하죠. 차원은 전부 다 디멘전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현대대수학에서는 차원을 디멘전이라고 안 쓰고 디그리라는 말로 쓴단 말이에요. 그럼 디그리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는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차수죠. 그건 차수와 관련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차수와 fx의 차수와 아까 말한 차원이 동일할 때도 있고 관련이 매우 깊어요. 매우 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데 얘가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선형대수와는 약간의 다른 성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멘전으로 접근하면 나중에 이론적인 문제들을 할 때 자꾸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아예 언어를 바꿔버린 거죠. 그렇지만 내용은 벡터 공간의 성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얘가 이제 확대가 됐다라고 한다면, 확장된 거라면 얘와 얘 사이에는 그러면은 체는 있어 없어?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이거를 일명 우리가 중간 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아주 스페셜한 경우에 근을 구하는 알고리즘화를 시킨 게 무슨 이론? 갈루아 이론인 거예요. 무엇을 이용해서? 분론을 이용을 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래서 환론은 이런 문제가 되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왔냐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영인자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문제를 주어졌을 때 이제 원래는 이제 저 파트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것이 진짜 체가 돼요? 그럼 얘가 체가 되는지 얘를 알아볼까? 뭐 이런 문제들이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의 문제들은 이론적인 문제로 뭐 얘가 진짜 이 다낭 이데알 정역이 맞아요? 이런 단순한 이론 문제였다면 지금의 이제 내용들은 이런 것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이론적인 문제를 내되 이게 이제 책자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풀이하는 과정을 이론화시켜주는 문제로 발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더 쉬울 수도 있고 뭐 그건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어려워해요. 저 파트를. 그래서 이거를 가는데 내가 이제 강의하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얘네들은 복잡해요. 근데 이 이론이 여기에서도 나와요. 이게 이제 3.13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한 얘기가. 3.13에서도 나와요. 근데 3.13에서는 다항식환이라는 머리 아픈 얘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얘기만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다항식환이라는 머리 아픈 얘기가 들어가요. 어디가 훨씬 더 쉽겠어요. 3.13에서 나온 요 파트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론적으로 무장을 시켜버리면 돼요. 쉬운 곳에서. 그런데 한참 하다 보면 뭐 이런 거죠. 여기에서 이론적으로 접근이 끝냈으니까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로 갔더니 여기에서 또다시 또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면 얘는 환이고 얘는 체니까. 그거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어디에서 맞서해 두는 게 좋냐면
채론으로 여기로 넘어가기 이전에 여기 이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 해주는 게 좋아요. 이론적으로 무장시켜 놓는 게 좋고 이거를 이런 거죠. 무장이 됐다고 답안지 쓰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뭐 축구 보면 축구 경기를 봐요. 그럼 대한민국의 감독이 몇 명이에요? 5천만 명이 축구를 보면 5천만 명이 감독이죠. 자기가 가면 잘합니까? 아마 5분도 못 뛰게 나는 아마 들어가자마자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뭐를 말하냐면 보는 것과 아는 것과 실행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론들이 있으면 여기서 나온 문제들을 귀찮아도 자꾸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풀면서 이론을 자꾸 활용을 하는 거죠. 뭐뭐 때문에 이게 돼. 뭐뭐 때문에 이게 돼.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져놔야 돼요. 목적은 자신감이에요. 그러면 이 자신감을 가지고 어디에다 요구를 갖다 그냥 그대로 이론적으로 접근시킨다요? 채론에 접근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뭐가 바뀝니까? 여기에선 두 가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기압당식을 관련된 이론 하나와 아까 말한 갈로아 이론 이 두 가지만 여기서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있던 거를 안 한 사람은 이것 거를 여기 와서 복잡한 데서 하니까 복잡한 식에서 이미 지쳐버리는 거죠. 되겠죠? 이게 우리가 공부할 군환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날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이따 쉬었다가 2.1, 2.2 이거를 동시에 수업을 할 건데 아마 수업을 하다 보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촬영은 계속 하시고요. 내가 이제 OT에서 빼먹은 게 있어서 OT 얘기를 조금 더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말을 빼먹었는데 수업은 통상적으로 4시에 끝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4시에 끝나는데 이거 수업은 4시에 끝나는 것은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전에는 5시까지 수업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끝나서 오늘은 4시 30분까지만 할게요 하고 수업 딱 끝냈더니 이제 야유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선생님 잘생긴 얼굴을 더 보고 싶은데 왜 빨리 끝내느냐. 그래서 이게 약속은 4시로 잡아놓자. 그럼 이제 30분 더 하니까 더 좋죠. 이제 더 오래 보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얘기되는 건 기본적인 건 4시라고 정해져 있는데 아마 4시 전후에서 끝나는 날은 오늘 하루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4시 반 전후에서 일반적으로 수업이 끝나고 좀 짜증나는 날은 5시가 넘어가고 6시 가까이 갈 때도 가끔은 있어요.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뒤에 여러분 스케줄 빡빡하게 잡아놓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4시는 내가 공식적으로 잡아뒀는데 어느 누구도 4시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됐죠? 두 번째로 4시에 이제 수업이 끝나게 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쉬었다가 스터디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스터디는 내가 진짜 일이 있거나 여기에 그 수업 이후에 참여를 절대 못합니다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스터디를 참여하십시오. 참여를 하고 스터디는 4명 내지 3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가 무너지는 경우는 언제 무너지냐면 한 명이 나 오늘 공부를 안 해왔어요. 안 했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배가 아픈데 스터디 공부도 안 해놨잖아요. 그래서 안 가고 이제 문자를 날렸어요. 나 배가 아파서 뭐 어디가 아파서 오늘 못 가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걱정돼서 그래 빨리 힘내세요. 뭐 건강하세요. 하고 그 다음 날 또 공부가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이제 뭐가 돼요? 또 아파요. 저번 주에는 배 아팠으니까 이번 주에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스터디가 깨져요. 그러니까 스터디는 준비가 안 해왔으면 안 해와도 참여를 해야 돼요. 무한하면 무한함을 느껴야 돼요. 온몸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에 무한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피하면 안 돼요. 무조건 스터디는 참여를 해요. 그래야 성공을 해요. 그 다음에 스터디를 하는데 옆 사람이 같은 조에 있는 A라는 사람이 조금 못해요. 구박하면 큰일 나요. 그래도 스터디가 깨져요. 그러니까 못하면 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가 이제 운영이 되는데 스터디는
아까 이제 어떤 것들이 되냐면 내가 이제 연습 문제 몇 번 해오세요. 그것이 스터디 이제가 주제가 되는 겁니다. 스터디 주제가 되고 스터디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끝나는 시간은 조별로 다 틀려요. 조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 한 조가 끝날 때마다 이제 A 1조가 만약에 끝났다 치면 1조가 끝났으니까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끝나면 나한테 이제 전화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퇴근했다가 다시 학원으로 옵니다. 그 농담이고 여러분 스터디 하는 동안에는 나는 연구실에 있을 거예요. 연구실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스터디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내려와서 이제 피드백을 하게 될 거예요. 피드백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터디 하는 중에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이런 거 잘 못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거 얘기를 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 문제는 봤더니 대부분이 모를 것 같은데 그러면 스터디를 중단시키고 그 문제를 내가 수업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희망사항은 별로 없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스터디가 끝나게 되면 내가 여러분한테 준 리포트 있죠? 그 용지를 내가 이제 끝난 조마다 수거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숙제는 언제 내요가 아니라 스터디가 끝나게 되면 내가 그때 받을 거예요. 그 스터디 할 때는 그걸 가지고 하라는 뜻이고요. 스터디가 끝나게 되면 이제 그거를 내가 받으면 그 다음 주에 그거를 여러분 걸 첨삭을 해서 다시 여러분한테 돌려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첨삭할 때는 이 답이 맞았냐 틀렸냐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답이 나와도 잘했어요 막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에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술하는 거,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 그 다음에 참석할 때는 서술형을 쓸 때 요즘 전문용어로 낄낄빨빠라고 하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거기에다 이제 첨삭으로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걸 기초로 해서 공부하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첨삭한 것을 보면 가능한 한 그날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나간 거는 다시 보기 싫죠. 그래서 꼭 그날 피드백이 이루어져서 그날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실제로는 작년 같은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6시 반에서 7시 그때쯤 보통 끝났어요. 내 경험으로는. 근데 뭐 매년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해도 매년 다를 수 있는데 내가 매년 느끼는 공통점은 뭐냐면 수학하는 분들은 아주 질문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힘들까 봐 자 질문 있어요? 질문하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우리가 뭐 다 알아서 해보자. 뭐 이런 그 분위기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시 반에서 7시쯤에 수업이 대체로 다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시라는 것은 절대 기준을 두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했듯이 내가 이 뒤에 일이 있거나 다른 것 때문에 난 도저히 스터디를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 미리 나는 스터디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사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 스터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를 짜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 짤 때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